안녕하세요. 깍시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편은 2편 영상입니다. 혹시 이 1편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여기에 제가 1편 영상을 링크를 좀 걸어둘 테니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편 영상에서 저 나름대로는 갖가지 이런 데이터를 들고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을 좀 펼쳐보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저와는 다소 반대되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달러는 오히려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이런 달러 강세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는 친중, 친미도 아니고 단지 펼쳐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하여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와 이런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 스스로가 저도 모르게 이 객관적인 태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나 지표를 바탕으로 이 구독자들에게 전달을 하여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고요. 아무튼 초반에 좀 쓸데없는 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이 2편 영상, 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팔아라. 그리고 2편 영상에서는 달러와 유로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내가 1편 영상을 안 보고 왔는데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다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 구독하기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왼쪽 하단의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서 1편을 아주 간략하게 말을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트를 보듯이 이 달러는 거의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게 꾸준히 우상향해서 거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강달러 시대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과거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전고점을 이렇게 3번의 전고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 달러가 나름 이 고점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달러의 요인 그리고 약달러의 요인이 이렇게 상존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에 좀 한 표를 주고 싶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이 G2 국가들의 싸움이 결국 이 해소되는 국면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 중국의 경우 이 버티면 버티게 될수록 본인이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 미국에게 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싸움 국면은 결국에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국들의 이 통화정책 차별화를 이유로들면서 지금 이 미국의 경우 이 달러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유로나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자산 증가 흐름이 더 확대되고 있고 이는 달러화가 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미국 외 국가들의 이 경기차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미국 외 국가들에게서 이 상승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고 이 또한 약세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유로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 이 달러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이 유로화의 가치가 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요. 우선 유로화의 경우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아주 급하게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 연초부터 이어진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한몫을 했고요. 이는 영국이 사실상 이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좀 버티면서 이 영국이 상대적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흐린 게 이렇게 나타난 주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이런 불확실성이 이런 식으로 유로화를 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에 이런 약달러의 흐름을 막았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 영국 국채를 들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연초 이 안전자산의 강화 심리 속에 급하게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회복하는 국면을 보면 딱히 지금 금융 불안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을 지금 볼 때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 단기적으로 환율도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영국과 이 유로 간에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국면보다는 약간은 뭐 관망세에 돌입하면서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 좀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런 일시적인 이런 안전자산의 강화 현상은 다시금 이를 약세의 흐름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경제는 이런 식으로 이 펀더멘탈과 연관되어 지표는 움직이기 마련인데 뭐 이 브렉시트 이슈가 터졌다고 한들 이게 변수로 크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들고 온 것이 이 유로의 PMI와 이 유로 환율을 들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볼 때 유로가 이렇게 약해지는 흐름에는 PMI가 이렇게 약세를 띠게 되고요. 반면에 유로가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 이 상승하는 국면에는 PMI도 덩달아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1월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PMI가 이렇게 반등하는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와 반대로 지금 유로 환율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꽂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 유로와 약세 요인이 이 브렉시트로 인한 이 펀더멘탈과 다소 무관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결국 이 유로화의 가치가 다시금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할을 저는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 PMI가 이런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듯이 지금이 만약 세계 경기가 이 경기 회복의 초입이라면 통상적으로 이 미국의 경우 다른 미국 외 국가들보다 이 초반에 이 경기 회복력 역시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약달러 요인을 이 억제시키는, 이 제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선행 지표로 할 수 있는 유로존의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복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결국에 유로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지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신흥국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중국의 위안화와 그리고 이 원화는 이 밀접한 이 프록시로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고 이번 중국에서 온 이 19번 친구, 이 19번 친구의 등장은 이 악재 요인으로서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는 진짜 이 단기성의 재료로서 겁먹을 필요도 없는 이 단기성의 재료로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 이 거시경제의 추세를 따라가게 되는 법이고요. 특히나 이 한국 원화의 경우 이 19번 친구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만큼 통화 가치의 이 절하 압력은 상대적으로 이 위안화보다 이 적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뒷장에서 이 원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원화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수출 부문이고요. 뭐 이른바 뭐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뭐 최저임금 인상 등 뭐 이런 이 외에도 뭐 갖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이 세부적인 정책 같은 거 필요 없이 결국 한국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이 대외적인 요인이다. 이 수출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편적인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지도 못하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뭐 내수시장 이런 것만 보고 이 경제의 방향을 판단하게 되면 매우 큰 오류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의 흐름은 원달러 증가율과 이 상당히 이 반대되는 이 상관관계를 띠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런 흐름이 펼쳐질 때는 반대로 이런 흐름이 펼쳐지고 수출이 증가하는 국면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
이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급등하면 이 달러는 다시 이렇게 내리꽂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표에서 제가 19년 11월 데이터만 뽑아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수출 지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뒤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수출 금액 지수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게 되면 결국 18년 10월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지만 최근에 발표된 이 12월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추세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큰 상승폭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이 원달러의 하락 압력을 더 증대시켜 달러의 이 약세 요인이 되는 법이고요. 다만 이번에 2월 실적은 이 중국에서 온 이 19번 때문에 이 19번 친구 때문에 좀 둔화될 것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2월의 경우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도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회복되는 흐름을 지속 보여준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고 외국인으로부터의 달러 순 공급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까지 제가 1편에 이어 이번 2편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 각종 지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을 예측하고 예언하는 데 있어서는 이 100% 맞는 거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느 한쪽에 이쪽으로 치우쳐 이 생각을 하는 것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건 없다는 것을 저 또한 매우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